4시 16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지난해 일본 증시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기도 했는데요. 올해 BOJ에서 금리 인상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것과는 달리 실물 경제는 그리 좋지 않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올해 일본 경제 어떨지 전망해보고 또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과 닮아가고 있다는 이 우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박상준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세다대에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이렇게 방학 때 이럴 때는 한국에 자주 네, 오시는 지금 건가요? 와세다가 2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네. 연말 연시 브레이크가. 그래서 잠깐 왔습니다. 근데 일본은 학교가 4월에 시작하지 않나요? 네, 한국보다 한 달 늦습니다. 네. 4월에 시작하고 10월에 시작하고. 네,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떤 네, 기간이죠? 그래서 한국은 12월에 끝나잖아요. 네. 일본은 1월에 끝나야 되는데 네. 지금 연말 연시니까 학기가 끝나기 전에 2주 브레이크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네. 이용해서 오신 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지난해 그 일본 경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꽤 오랫동안 힘들었던 일본 증시가 이제 지난해는 역대 그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개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급등했다면서요. 네, 일본 그렇습니다. 현지에 계시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2023년 4년 좋긴 했지만은 네. 일본 경제라든가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정도부터였어요. 그래서 2013년 벌써 네. 11년 전부터 네, 꾸준히 네. 좋아지다가 네. 코로나 기간에 1, 2년 정도 다시 좀 안 좋았다가 그 뒤에 코로나 끝나면서 좋아졌죠. 그래서 네. 시가총액 전체로도 뭐 도쿄 프라임, 한국의 코스피 같은 네네. 그런 것도 많이 올랐고요. 시가총액 전체가 또 일본 개별 기업들도 뭐 도요타라든가 소니, 히타치 그런 기업들도 지금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에 가고 있고요. 도쿄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아무래도 도요타 자동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468조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아, 네, 저보다 잘 아시네요. 아니, 저도 이제 조사해봤죠. 예, 예. 그래서 도요타, 뭐 미쯔비시, 소니, 리크루트 홀딩스, 히타치 제작소 이렇게 상위 5개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주가가 4만을 돌파했다가 오늘 같은 네. 경우는 보니까 39,894 이 정도로 네. 좀 이제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만 돌파한 이후에는 네. 3만 8천 대, 3만 9천 대 그 네.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프라임 시장에서 말씀하신 그 연간 주가 상승률이 100%를 넘은 기업도 29곳에 달할 정도로 일본 증시가 정말 우리와는 너무 다르게 지난 한 해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까 2013년부터 뭔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밖에서 볼 때는 네. 정말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20년이다, 아니면 그 이상의 아주 장기 불황이다라고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본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13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네. 좀 좋아진다는 거를 네. 느끼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네. 학생들 취업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요. 네. 또 경기 나쁠 때는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일본도 계속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를 반복은 했어요. 막 계속해서 안 좋다든가 뭐 계속해서 좋다든가 이런 건 없었고요. 반복했는데 2013년 전에는 리만 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많이 안 좋았죠. 그랬는데 2013년 정도부터는 좋았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거를 쭉 봤습니다. 네. 하긴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눈을 돌려서 네. 가면은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건너가는 걸 사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일본이 조금 그렇죠. 특이한 게 네.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의 주가 상승은 기업 실적도 개선됐지만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만 뭐 엔저라든가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시아에서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이 한국도 약간 불안하고 뭐 중국은 또 미중 마찰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으로 움직인 것도 있고요. 몇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게 뭐 큰 요인이긴 하고요. 네. 그런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기도 했고요. 반면에 뉴스 들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임금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본의 장기 불황의 그 터널에서 일본이 이제 거의 빠져나왔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미 빠져나온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저성장, 네. 저성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의 전망이 네. 지금 뭐 계엄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그 전의 전망이긴 하지만은 네. 1.8%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해서 네. 1.8%도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전망이 한 1.2% 뭐 아니면 좀 낮게 보는 곳은 0.8%. 네. 일본 같으면은 1.8%, 한국의 내년 전망이 1.8%면은 일본은 목표치가 2.0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네. 1.2만 돼도 내년에 1.2만 돼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것은 뭐 고착화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일본은 이제 저성장이라는 것은 받아들였고 네. 일본 국민들이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 20대 청년들은 2000년에 태어난 사람도 올해 벌써 25살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25살까지 청년은 계속해서 일본이 이미 잃어버린 10년이다 할 때 네. 태어나가지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친구들은 과거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 강한 일본 네. 아니면 막 굉장히 그 주목받는 일본 네. 세계 몇 위를 다투는 일본 이게 아니라 편안한 일본 내가 그냥 살기 편한 나라 이걸 지향하고 있는데 네. 저성장이지만 고용은 굉장히 안정돼 있으니까 네. 또 임금은 낮지만은 일자리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편한 사회가 편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런 거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활력이 있다 이런 건 좀 못 느끼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그 사람도 늙으면은 활력이 떨어지지만 네. 사회 전체도 저는 일본에서 절실히 느끼거든요. 사회 전체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네. 그만큼 활력이 떨어져요. 웬만한 모임에 나가면은 저도 그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 세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모임 나가면 저도 젊은 축에 속할 때 깜짝 놀라고 젊으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사회 전체로 활력이 떨어지고요. 그게 굉장히 일본의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을 피하기는 되게 어렵고 네.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늙었다. 사람으로 치면 내가 이미 늙었다. 내가 이미 60대 혹은 70대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당도 조절을 해야 되고 뭐 고혈압도 조절을 해야 되고 하면서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잘 내 몸을 관리할 것인가. 일본은 그거에 신경 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올해 그 성장률을 1.8%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1.2%? 그 일본의 목표는 늘 일본의 목표는 2.0%인데 네, 네. 올해 전망이 한 0.8에서 1.2 정도. 0.8에서 1.2. 네, 그러니까 1% 내외. 지난해 성장률은 그럼 얼마로? 0.4%. 그럼 훨씬 더 지금 높여 잡는 거네요. 그러니까 2024년보다는 약간 왜 그러냐면은 2021년이 좀 좋았어요. 네. 2023년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한번 좋아지면은 과거 그 수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더 높이기가 또 네, 쉽지 기저가 않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2024년은 0.4% 정도. 또 2024년에는 워낙 이슈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0.4% 정도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025년에는 그거보다 개선된 한 1.2%. 그런데 그 실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좀 과장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일본은 공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은 다른 나라들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일본에서는 계속 벌어졌으니까 우선은 뭐 그렇게 고령화된 사회도 일본이 처음이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그냥 간단히 GDP라고 한다면 네. GDP라는 것은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 노년 인구가 많고 또 노년 인구는 계속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 국민연금을 받는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계층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그 반면에 고용은 굉장히 좋으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일본 기업들도 대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부분 해외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수출이 중요하지 않고요. 아직 한국은 수출을 많이 강조하지만 일본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게 해외 생산, 해외 판매예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는 일본 GDP에 잡히지 않아요. 아하. 근데 이게 일본 기업의 실적에는 잡히죠. 네. 영업이익에는. 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고용을 할 그러니까 여력이 기업 있는 것이고요. 시가총액은 늘어나는데 네, 실제로 명목 GDP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네, 실질 GDP는 오히려 네. 실질 GDP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약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명목 GDP 같은 경우는 세계 몇이었었죠 이게? 세계 3위인가 2위였다가 네, 2010년에 중국에 밀려서 세계 3위가 됐다가 또 이번에 독일에 이어서 이제 4위에 세계 4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도 네. 계속 정체가 돼 있으니까 네. 그 구매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뭐 한국의 수년 전에 한국보다 낮아졌고 네. 그리고 명목으로 1인당 GDP를 본다 하더라도 네. 달러 베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엔화가 또 많이 그 약세가 됐기 때문에 네. 한국보다 그 명목 1인당 GDP도 낮죠. 그럼 왔다 갔다 생활하시면서 네. 같은 돈을 들고서 네. 어디가 더 체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은 한국도 그런데 최근에 그 한국 원화도 굉장히 많이 그 내려갔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일본 돈 가치가 한국에서는 네. 조금 회복됐나 싶은 느낌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또 얼마 전까지는 100엔당 800원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때는 뭐 확실히 한국이 더 비쌌고요. 네. 지금도 백화점 물건은 백화점에 가면은 한국이 더 비싸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교수님 월급 받으시면 일본 네. 은행에 그동안 저축을 하셨었어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네. 저는 근데 네. 뭐 굳이 일본에만 둘 필요는 없으니까 네. 조금 분산해서 두긴 했는데 네. 그 일본 은행의 예금은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까 2000년대 그 출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 이자를 많이 얹어준다는 거에 대한 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최근 네. 현상이니까 네. 그것도 약간 신기하게 반응을 해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어쨌거나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해서 3월에 7월인가지 금리를 올려서 0.25%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BOJ가 금리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관심사예요. 특히나 이제 8월 총과 그때 금리 인상 단행했을 때 이게 전 세계를 좀 흔들 정도로 그 위력이 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네. 우선 뒷부분에 말씀하신 네. 그때 금리를 올렸을 때 8월에 소위 그 검은 뭐 월요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전 세계 그 주가가 한번 요동을 막 굉장히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미국이나 일본 매체를 보거나 전문가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 당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을 팔면서 네.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주가가 막 내려가니까 투자했던 일본 자금들도 네.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도 어느 정도 촉발이 되고 네. 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은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네. 그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엔캐리 청산이라든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런 그 견해도 많긴 하지만요. 주 원인은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엔캐리 트레이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한국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한국에서 일본을 보는 그 두 가지 시각, 제가 좀 왜곡된 두 가지 시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을 무시하거나 이제 일본은 정말 망했어, 아무것도 아니거나 라든가, 어떨 때는 또 반대로 일본을 과대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게까지 전 세계 시장을 요동치게 할 만큼 그 당시 움직였다는 어떤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별로 한국 외에는 그렇게까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더구나 시점으로 본다면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곧바로 그 검은 월요일이 온 것이 아니라 네. 금리를 조금 처음에 시점을 인상했을 두고, 때는 별로 예, 반응이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검은 월요일이 왔을 때는 대부분의 미국 언론의 보도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은 조금 한국에서도 한번 생각을 달리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기조였는데 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예, 좀 네.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관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관망이고 관망을 이어나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관망에서 다시 인상을 결국에는 인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네. 이게 이론상으로는 끝없이 진행하는 것이 양적 완화지만 하지만 이것도 국채를 계속 산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 멈춰야 되거든요. 네. 멈춰야 되는 것이 이제 작년 시점이었는데 작년에 완전히 멈추질 못하고 네. 아직까지 관망 상태인데 이 장기적으로는 멈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호전되면은 금리 인상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네. 그 상황이 호전된다는 것이 일본에서 경기가 잘 돌아가가지고 네. 기업의 실적이 좋고 또 임금 인상이 원하는 대로 네. 좀 임금 인상이 있어가지고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좀 많이 거쳐서 네. 그래서 일본 재정이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엔화가 지금 미일 금리 격차 때문에 네. 또다시 엔화가 막 엔저로 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엔저가 160엔을 지지하기도 어렵다. 근데 라면? 근데 BOJ가 160엔은 꼭 지지하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은 금리 인상을 카드 하나로 또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157 네네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150에서 한번 막았었는데 네. 이거는 결국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그 150이 붕괴됐을 때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어요. 그래서 160으로 후퇴를 했고 160도 한번 막았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160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160이 깨져도 큰 충격이 없다면은 다시 160에서 165 정도로 후퇴할 것인가 네. 여기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또 미중 마찰이라든가 트럼프의 당선이 네.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그 영향을 주는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업들에게는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나 중국에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쪽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은 일본 경기도 좋을 수가 기업 실적도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서 바뀔 글로벌 경제 환경에 각국들이 지금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걸 실익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국도 지금 딱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나쁠 것인가. 불안감은 굉장히 증폭돼 있잖아요. 근데 경제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돼 있다는 건 어쨌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안 좋은 상황인데 하지만 이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정말로 관세를 뭐 20% 이렇게 올려? 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100%막 이렇게 올려?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만약에 그렇게 올렸을 때 미국은 그렇게 올린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가 되게 쉬울 텐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금리를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를 올린다 할 것 같으면 여론이 좋아질 것인가?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도 그걸 멈추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대응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해소되는 걸 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일본 하면은 뭔가 차근차근 뭔가 많이 준비를 할 것 같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기업들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지요? 네. 일단 기업은 제가 해외 생산 해외 판매가 기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1기에도 막 트럼프가 겁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일본 기업들의 반응이 그렇다면은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 그래서 도요타가 미국의 공장을 더 많이 짓겠다 하는 식으로 그때 반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생산 설비를 많이 옮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완충 장치가 될 것이고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을 염려는 없으니까요. 하지만은 멕시코에 있는 공장들은 좀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 공장들을 생산을 좀 줄이고 미국에서도 많이 할 것인가 고려하고 있고 또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보내면은 그게 과거에는 코스트를 다운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 공급망에서 되도록이면 중국을 통하는 그 공급망은 네. 축소를 시키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축소가 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일본 네. 기업들이. 아. 한국 기업과 뭔가 같은 동병상련이니까 같은 협업을 통해서 공급망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네. 한국과 일본이 그 공급망에 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도 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급망 다각화라든가 재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마련하는 거. 네네. 그거를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만큼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이제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대응책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보실 때 아니면 한국 네. 다녀가시면서 우리 네네. 한국의 대응책을 보시면 네. 어떻다고 진단하세요? 네. 아까 일본이 세계 2위에서 3위, 4위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간 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이제 그거를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요. 특히 젊은 세대는 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로부터 들은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나는 강한 나라, 뭐 큰 나라, 막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나는 그냥 편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내 아, 직장 있고 젊은이들이 그래요. 네, 내 직장 있고 내 집이 있고 그냥 내가 살수면 된다. 그래서 일본 전체의 어떤 방향이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노동자나 아니면 정부도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굉장히 양극화. 일부 굉장히 좋은 직장에 가면은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면에는 또 아예 직장이 없거나 네. 직장을 가졌지만 비정규직이거나 굉장히 임금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의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아우성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좀 더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회로 재편을 해 가면은 네. 그 아이들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편한 나라를 우리도 지향을 하자.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을 젊은이들은 정말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한국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네네. 한국을 젊은 애들은요. 네. 저희 세대는 과거에 한국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시절을 약간 경험을 낮잡아 보려는 했으니까 게 아직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있는데 아직도 젊은이들은 제가 안 그렇다는 거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렇게 일본과 동등하게 된 이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저성장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저성장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 성장을 막 구가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고 아무리 네. 노력해도 중간 정도의 성장도 어려운 어떻게 네. 보면 2% 미만의 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고착화된 구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목표가 뭔지 삶의 지향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을 좀 많이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잘 해내야 될 몫인데 네. 그래서 정부와 또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네.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 네. 기민하게 잘 대응을 해서 네. 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현재 상황에서 그럼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가 마치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닮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좀 경계해야 될지 끝으로 말씀. 저는 이미 해주세요. 그렇게 갔다고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저성장도 한국도 고착화됐고 일본이 실패했던 것은 한국도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고령화도 일본이 막지 못했듯이 한국이 막지 못했고 우리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네네네. 네. 또 저출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업의 사업 재편도 일본이 한때 실패했죠. 90년대하고 한 2010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전, 반도체 해가지고 전부 다 중국인 한국 기업이 영역을 내줬잖아요. 네. 네, 지금 한국 기업도 사업 재편의 그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느 기업이 어렵다, 어느 기업이 어렵다.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우리가 실패했던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자 기업은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젊은이들 일자리를 위해서는 또 노동단체도 협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네. 정부에서도 적절한 그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네. 이게 네.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미 실패했으니까 이 실패한 상황에서 저성장 상태에서 이제 기업을 도와줘야 되고 네. 또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좀 낮추는 대신에 임금을 낮추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에 확실하게 임금을 깎아서 네. 청년들의 고용에 방해가 되지 다 않는 같이 것도 좀 나눠가줄 수 그쵸. 있는. 네. 그것들이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